자, 그 문제 스타일이 이런 건 처음 보죠. 근데 사실은 그 지금 우리가 답안지가 바뀌었는데 사실 그 형태는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뭐 통 문제로 50점짜리로 나올 수도 있고요. 이렇게 뭐 그 기본 논점을 던져주고 사례 1, 2, 3 이렇게 해가지고 뭐 15점, 15점, 20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형태로 우리가 다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 답안 작성하기 제일 까다로운 건 역시 50점짜리 문제죠. 통으로 냈을 때 그때 이제 원래 목차 잡고 쓰는 게 제일 힘듭니다. 실제로 한 10점짜리나 아니면 뭐 7점짜리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러면요. 따로 목차 잡을 필요도 없잖아요. 그거는 뭐 법원 승진 문제를 우리가 비교해 봤을 때 그냥 한 5줄 내로 쓰시오, 10줄 내로 쓰시오 이렇게도 나오거든요. 아마 그 정도 수준으로 우리 생각해 본다면 만약에 시험 문제 작은 논점으로 나온다 그러면 그 작은 논점별로요. 문제점 판례 검토, 문제점 판례 검토 이런 막 3가지 목차하면 충분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뭐 결론과 이유 이렇게 써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 적어도 작은 문제 10점 이하의 작은 문제 나왔을 때는 목차 크게 우리 신경 안 쓰고 쟁점만 써줘도 충분히 점수가 나옵니다. 근데 25점짜리나 아니면 뭐 적어도 한 20점짜리 문제 나온다 그러면 좀 목차 좀 잡으셔야 되죠. 그거는 뭐 우리 학원 뭐 모의고사를 통해 가지고 충분히 연습을 하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자, 일단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갑은 야간에 문이 잠겨져 있는 을의 주점 샷다문 열쇠고리를 뜯고 들어가. 자, 원래 문제를 읽으실 때요. 그 체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야간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제 문제를 읽으면서 항상 쟁점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것. 시간 관계예요. 시간 체크해야 되고요. 이게 제일 중요하죠. 시간은 이제 특히 절도죄 시행 착수 시에 관련해 가지고 이제 야간 주거 침입 절도냐 일반 절도냐에 따라 가지고 시행 착수 시기가 달라지니까 시간을 반드시 체크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친족 관계 있죠. 친족 관계. 뭐 아버지가 나왔다, 뭐 아들이 나왔다, 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이 친족 관계는 이게 범죄 성립 요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처벌 조건, 소추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립 요건에 범죄 성립 여부를 좌우하는 경우는 뭐 존속 살해죄라든지 존속 살해나 무슨 영아 살해 같은 경우에 영아 살해 이 범죄 구성 요건 관련돼 있는 거죠. 이건 범죄 구성 요건 요소에서 이 구성 요건과 관련돼 있는 내용이 되고요. 그리고 범인 도피라든지 자 이거는 이제 책임 조각 사유, 책임 조각 사유로서 범인 도피죄하고요. 증거인멸죄 같은 경우 증거인멸죄고는 책임 조각 사유에서 문제됩니다. 책임 조각에서 문제되고 그 다음에 처벌 조건에 문제되는 경우가 그러니까 성립 여부 정하는 게 아니라 처벌 여부를 정하는 게 이게 그 친족 상도례가 있죠. 친족 상도례. 자, 친족 상도례는 이거 원래 예상 문제입니다. 이건 뭐 중요한 논점이고 그 과거에도 많이 출제됐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친족 관계 이런 거 놓치시면 안 돼요. 부, 모 이런 거 나왔을 때. 그 다음에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 특히 위험한 물건 있죠. 위험한 물건 이런 거 체크하셔야 돼요. 위험한 물건 같은 경우는 이게 그 시험 문제에서 주로 몽둥이나 뭐 몽둥이 칼 이런 거 나온단 말이에요. 몽둥이 칼 이런 거 많이 등장했을 때 예전에는 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가지고 폭주 강퇴 체감 공손 협상 그러니까 이 두 문자로 폭주 강퇴 체감 공손 협상. 자, 폭행 주거 침입 이 강도 아니고요. 강요죄입니다. 그 퇴거불응죄, 체포 감금, 공갈 손괴, 협박 상해 이렇거든요. 자, 요 범죄에 대해서 원래 폭제법에서 가중을 하다가요. 가중하다가 지금 이제 법이 개정돼가지고 개정 법률은 내일 제가 자료로 다 드릴 겁니다. 내일 자료로 나갈 겁니다. 이거 다 삭제됐어요. 삭제돼가지고 특히 이제 이 중에 특수상해죄 같은 경우는 아주 중요하거든요. 예전에 그 폭제법에서 가중되던 걸 갖다가 지금 삭제하고 형법으로 지금 보내놨어요. 그래서 형법상 특수상해죄가 되는 이런 경우 특수상해나 특수폭행 혹은 뭐 특수주거침입 이런 게 이제 성립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중요한 논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지문에 칼이라든지 뭐 몽둥이 이런 거 나왔을 때요. 그걸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문제 읽으시면서 놓쳐버리면 처음 읽을 때 잘 읽어야 됩니다. 우리가 2회독도 물론 할 수 있습니다만 처음 읽을 때 놓쳐버리면 두 번째 읽을 때도 역시 놓칠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가 그 맨 처음에 읽을 때 이런 걸 미리 좀 염두에 두시고 읽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안 놓치게끔 해주시고 그 다음에 뭐 들어가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여기도 뭐 들어가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들어가 이런 말 나오면 항상 주거침입죄를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이 주거침입죄 놓치시면 안 돼요. 주거침입죄가 다른 범죄 구성요건을 포섭이 될 수도 있고 포함이 돼버릴 수도 있고 따로 별도로 실질적 기합범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이렇게 놓치면 뭐 크게 감점은 안 당해야 돼요. 크게 감점 당하는 문제는 아니지만 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는 아주 기분 나쁜 그런 부분이지 빠뜨리게 되면 자 이런 것들 중요하고요. 이거 말고도 그 실제 개별적인 케이스에서 조심해야 될 부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린 이거 3개 시간, 친족관계 위험한 물건 이건 절대 놓치지 마시고 나중에 그 우리 문제 푸실 때 제가 뭐 예를 들어서 보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보험에 가입했다 이런만 나오면 딱 쟁점이 나올 만한 게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시험 문제 혹시 나왔으면 꼭 써야 될 것들 우리가 저 따로 준비할 겁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여기서 문제 읽으시면서 체크해야 될 게 야간에 체크해야 될 것이고요. 잠겨져 있는 을에 주점 샷다문 열쇠고리를 뜯고 들어가게 돼 있잖아요. 들어가 체크하시고요. 들어가 체크하시고 이게 전부 다 이제 범죄 구성요건으로 엮일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곳 카운터 서랍 안에 있던 현금 20만 원을 꺼내 가지고 갔다. 일반 전화기를 사용해서 또 장시간 국제 폰팅을 하고 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문제되는 범죄는 자 야간에 열쇠고리를 뜯고 들어갔기 때문에 야간 손겨우 주거침입 절도죄라는 범죄가 있습니다. 야간 손겨우 주거침입 절도. 이게 특수절도의 한 유형이죠. 특수절도의 한 유형 중에서 야간 손괴후 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입니다. 주거침입절도라는 범죄 구성요건에 딱 포섭이 되게끔 제가 출제를 해놨어요. 그래서 야간이고 요 열쇠고리를 뜯었고 그 다음에 주거침입해가지고 절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 현금 가지고 나온 거는 현금은 재물이니까 그죠? 절도죄 성립하는 건 문제가 없겠죠. 그래서 요 구성요건에 딱 포섭이 되게끔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무 문제 없이 크게 구성요건만 적어주고 여기 해당이 된다고 해주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제가 이거 뭐 야간을 하나 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시간에서 야간을 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전혀 뚱뚱한 문제가 돼버린 거예요. 점이 확 달라져 버린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내가 문제 읽으면서 야간 놓쳐버렸다. 그러는 순간 이거는 이제 전혀 다른 문제가 돼버린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일반 절도가 돼야 되겠죠. 일반 절도가 돼야 될 것이고 절도죄는 주거침입 포함이 안 되잖아요. 그죠? 주거침입 포함 안 되니까 주거침입죄 별도 범죄를 또 인정해야 됩니다. 또 인정해야 되고 손괴죄는 그럼 주거침입을 절대 포함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손괴죄도 별도로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손괴죄, 주거침입죄, 절도죄, 실질적 기합범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간이면 이렇게 되고 야간이면 이 한 개 범죄 다 성립해버리고 여기 다 포함이 돼버린 거예요. 왜 그러냐? 이건 이런 범죄를 마련해놨기 때문에 입법자가 이런 개별적인 행위를 갖다가 결합을 해가지고요. 결합을 해가지고 별도 범죄 하나 더 만들어놨기 때문에 야간이라는 시간적 상황 하에서 이런 범죄를 범했다면 이거 일제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야간이 안 돼버리면 이 범죄가 안 되잖아요. 이 범죄 자체가 성립 안 되니까 각각 따로따로 개별적인 범죄 구성을 따로 검토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만큼 시간을 잘못 파악하면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자, 이제 현금을 가져간 부분에 절도죄 성립하는 이건 기본입니다. 아주 문제 될 것도 없고요. 문제는 이거 그 전화 이용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아주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일반 전화기 무단 사용 사건에서 우리 판례가 검토했던 범죄가 절도죄하고요. 절도죄하고 사기죄입니다. 사기죄. 절도죄는 타인 소유, 타인 점유의 재물을 절취해야 되는데 여기서 문제되는 거는 재물이냐라는 거죠. 재물이냐. 그게 쟁점입니다. 쟁점. 그래서 지금 전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영무를 제공받는 것을 우리가 이제 재물을 절취했다고 볼 수 있느냐. 자, 판례는 부정하죠. 영무는 물리적 관리 대상이 되는 게 아니다. 절도죄의 객체인 재물은 유체물이나 관리 가능한 동력을 말하는데 여기서 관리 가능한 동력이라는 것은 물리적 관리 대상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 영무라는 것은 통신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은 물리적 관리 대상이 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재물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절도죄 객체가 되지 않는다. 그게 부정입니다. 그거 해주시면 되죠. 그리고 사기죄 부분은 자 사기죄 구성요건 어떻게 되냐면요. 사기죄는 기, 착, 처, 취 이 객관적 구성요건이에요. 그리고 손의 발생은 요건으로 하지 않는 것이 판례입니다. 그래서 기망행위가 있어야 되고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야 되고 그다음에 처분행위 그리고 재물 또는 재산의 취득 요게 네 가지 요건이 사기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입니다. 물론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 고의와 불법행위가 이런 게 필요하죠. 근데 자 여기 그 객관적 구성요건 중에서요 기망행위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는 행위라 해야 돼요.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는 행위로서 신이치게 반하는 행위를 우리가 기망행위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전화기 사용하는 건 어떻습니까? 수화기를 딱 들면 바로 연결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통신회사를 기망했다고 볼 수 없다. 수화기만 들면 바로 통신 이용 계약에 따라 가지고 바로 서비스가 제공이 되니까 이것은 통신회사를 기망하는 그런 행위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원래 계약에 따라서 바로 서비스가 제공이 돼버리죠. 영무가 그냥 제공이 됩니다. 따라서 통신회사가 착오에 빠져가지고 무슨 처분을 한 바가 없다는 거죠. 응? 그러니까 이런 구성요건에 해당이 될 수가 없으니까 사기죄도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판례는 결국 절도죄도 안 되고 사기죄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뭐 편의시설 부정이용죄 이런 것도 뭐 검토는 해볼 수 있습니다만 뭐 별로 안 중요한 거니까 제가 빼버렸어요. 그래서 죄명을 이렇게 한정해서 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전화 사용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가 될 것이고 그다음 현금 가져간 부분은 뭐 명백하게 야간 손교 주거침입 절도 특수절도가 될 겁니다. 자, 그다음에 만약 여기서요. 자, 제1문에서 현금 가져간 거 빼버리면 제가 어떻게 되겠어요? 현금 가져간 걸 갖다 제가 빼버렸다. 현금 가져간 걸 제가 빼버리고 그냥 야간에 손괴하고 그러니까 남의 집에 들어가서 전화만 국제통화만 하고 그냥 나와버렸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 범죄가 안 되잖아요. 그죠? 제가 전화한 부분에 대해서 이게 안 되잖아요. 절도죄하고 사기죄가 안 되니까 그때는 주거침입죄하고 손괴죄만 인정해 주시면 되겠죠. 예? 주거침입죄와 손괴죄 실체적 경합범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건 외워야 될 문제가 아니죠.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되고 상황이 어떻게 바뀌어도 내가 거기에 관한 답을 도출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예? 그게 우리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케이스를 갖다 덮어놓고 외웠다가 이거 뭐 야간에 열쇠 뭐 부순 거는 무슨 죄 이런 식으로 외우는 건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실제 우리 케이스에서는 우리가 시간만 약간 털어놔 버려도요. 결론이 완전히 달라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확실히 그 이해를 하셔야만 풀 수 있는 문제고, 그러니까 요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면 각각 따로따로 다 검토가 돼야 된다는 것 중요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일반 전화기를 무단 사용했을 때 어떤 범죄가 성립하느냐, 그건 항상 준비하고 계셔야 되죠. 절도죄 부정, 사기죄 부정, 처벌 규정 없습니다. 처벌 규정 없어요. 자, 그다음에 2문을 보겠습니다. 갑은 병의 집에서 병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병으로부터 모욕적인 말을 듣자 참지 못하고 그곳에 있던 칼로 병의 복부를 수에 찔러. 자, 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게 지금 어떤 문제가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죠? 지금 제가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지금은 이제 살인죄가 나왔기 때문에 칼이 의미가 없어요. 그죠? 살인죄가 나왔기 때문에 칼은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문제를 읽으실 때 이게 무슨 뭐 살인죄가 나올지 무슨 폭행죄가 나올지 상해죄가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나오는 순간 바로바로 체크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안 놓쳐요. 안 놓칩니다. 문제 읽으면서 놓쳐버리면 이회도 갈 때도 역시 놓쳐버리고 나중에 답안 작성하고 나서 돌아와서 생각해 보니까 아, 이런 논점에 빠졌구나, 이런 사태가 발생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문제 읽으시면서 이런 논점 같은 거는 빨리빨리 체크하시고 가셔야 됩니다. 이게 특히 더 중요한 건 사실은 형법보다도 민사서류 같은 게 더 중요하죠. 민사서류도 큰 문장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 종이 한 장에 빽하게 그냥 사실관계 주어지는데 그때 맨 첫 1회독을 할 때 쟁점이 될 만한 것들을 이렇게 추출해 놔야 돼요. 안 그러면 그거 읽다가 뭐 세월아 네월아 다 보낼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연습이 좀 되셔야 됩니다. 자, 칼 체크해야 되고요. 위험한 물건인데 지금 보니까 사람 죽여버렸죠.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이러면 이제 이 칼은 크게 의미가 있는 건 아니죠. 그럼 보통 이제 살인죄 검토할 겁니다. 그죠? 살인죄 검토하겠죠. 근데 제가 밑에 뭐라고 해놨냐 하니까 강도살인죄를 갖다 툭 던져놨어요. 그러면 이제 강도살인죄를 검토하라고 해놨으니까 강도살인죄를 우리가 한번 검토는 해주면 되잖아요. 그죠? 강도살인죄의 범죄 구성요건은 뭐냐? 강도살인죄라는 범죄는 강도의 기회에 살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강도라야 돼요. 강도라야 됩니다. 강도 아닌 사람은 살인해도 강도살인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강도는 뭐냐? 강도는 폭행, 자, 이게 이제 만약 돈이라 그러면은 이 돈을 가져갔단 말이에요. 돈을 가져갔던 뭐 재산을 이게 됐던, 자, 강도로 가는 것은 폭행 협박을 수단으로 해가지고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강취해야 되죠. 그렇죠? 근데 이 폭행 협박이 만약 재물을 가져간다고 했을 때는 재물 강취 수단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폭행 협박을 수단으로 해가지고 재물을 강취하거나 재산 이익을 취득해야 돼요. 폭행 협박을 수단으로 해서 재물을 강취하거나 재산 이익을 취득해야 강도가 돼요. 그 강도가 강도의 기회에 살인하면 강도살인죄가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사람을 칼로 찔렀단 말이죠. 칼로 찔렀다. 이것이 강도가 되려면은
이것이 무의 수단이 된다? 재물이나 전세를 취득하기 위한 수단이 돼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은 돈을 뺏기 위해서 사람을 살해한 게 아니죠. 예? 돈을 뺏기 위해서 사람을 살해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이 상대방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 가지고 내가 저 돈을 뺏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칼로 찔러 살해했다면 그거는 강도가 되죠. 돈을 뺏기 위해서 폭행을 가했으니까 칼로 찌르는 행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수단과 목적 간의 관계 인정이 되면 강도가 되는데 지금 그런 관계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건 강도가 아니고 강도가 아니라면 강도살인죄도 될 수가 없죠. 왜냐 강도살인죄는 강도가 살인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강도가 안 되니까 강도살인죄 안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폭행 협박이 재물강치 수단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강도살인죄가 안 되니까 보통살인죄 검토해야 되겠죠. 살인죄 검토하시면은 살인죄는 사람을 살해하고 사망이 발생했고 고의가 있으면 되죠. 구성요건 해당성 인정이 되죠. 근데 이제 여기서 뭐 칼로 찔러가지고 살해했고 살인의 의사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구성요건 해당성 문제가 없단 말이죠. 인과관계도 있고. 근데 문제는 이제 혹시 뭐 모욕을 했다 이런 거 가지고 뭐 유승조학 사유로 정당방위 뭐 검토는 해볼 수 있습니다만 안 되겠죠. 우리가 간단하게 한 줄 정도로 부정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성요건 해당성 인정이 되고 유승조학 사유, 책임조학 사유 뭐 별도 없다 해가지고 살인죄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겠죠. 근데 강도살인죄는 뭐 강도가 안 되니까 당연히 부정이 됩니다. 자, 그 뒤에 가면 병이 죽은 것을 확인하고 병의 옷을 뒤져 주머니에 있던 돈 30만 원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이거는 예상 문제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자, 돈 가져간 것이 자 강도는 안 된다 그랬어요. 이 사람 죽고 난 다음에 뒤늦게 이제 나중에 돈을 발견하고 가져갔단 말이죠. 그래서 이건 가지고 이제 강도가 안 되니까 절도나 혹은 점유이탈물 행위죄가 문제되는 겁니다. 점유이탈물 행위죄. 절도죄의 객체는 타인 소유, 타인 점유하의 재물이죠. 타인 점유하의 재물. 점유이탈 행위죄는요, 타인 소유, 그 다음 점유 이탈물이어야 돼요. 누구의 점유에도 속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럼 결국 그 쟁점이 타인 소유인 점에는 문제가 없어요. 이 물건 자체가 현금이 누가 죽었으면 당연히 상속이 될 것이고, 뭐 다른 이 타인 소유인 점은 문제가 없는 겁니다. 이 점유가 문제되는 거예요. 지금 사람이 돈을 가지고 있다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죽어버렸을 때, 자, 누구의 점유에 속하느냐. 이게 이제, 점유 이탈물로 보게 되면 점유 이탈 행위죄에 해당할 것이고, 누구의 점유에 속하고 있다고 본다면, 절도죄가 될 겁니다. 그런데, 절도죄설을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고요. 점유 이탈 행위죄설을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절도죄설을 주장하는 학자들 중에서 또 다시 견해가 또 나눠요. 타인 점유를 갖다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 고려내가지고, 이 타인 점유를요, 뭐 상속인의 점유를 인정하는 견해도 있고요. 사자의 점유를 인정하는 견해도 있고 죽은 사람의 생전 점유를 인정하는 견해도 있고 이 학설이 다 나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학설은 쓸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자, 우리는 판례만 적어주면 돼요. 판례는 이때 이건 뭐 15점짜리 작은 문제 나왔으니까 판례만 정확하게 해주면 되죠. 자, 판례는 사람을 살해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의 호주머니에 있는 현금을 발견하고 가져갔을 때 죽은 사람의 생전 점유, 이 생전 점유라는 것은 살아있을 때 점유입니다. 생전 점유가 일정 시간 유지되고 있다는 걸 전제로 해가지고요. 절도죄를 인정하고 있어요. 절도죄. 이걸 언급해 주실 수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제일 중요한 쟁점입니다. 그 다음 3문을 보시면 A 선박회사 연구개발부의 직원인 갑은 A 선박회사 개발한 고부가 가치 선박 설계도면을 A 선박회사에서 갑에게 제공한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빼내려고 마음먹고 회사의 A2, A3 용 복사지 2장에 위설계도면을 출력해서 자신의 집에 보관했습니다. 자, 이거는 뭐 간단하게요. 절도죄냐 횡령죄냐 뭐 해놨는데 사실은 횡령죄는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건 어차피 쟁점이 같이 절도죄와 횡령죄를 같이 검토해 볼 수도 있는 문제예요. 자, 절도죄의 객체는 뭐냐? 절도죄의 객체는 타인 소유, 타인 점유하의 재물입니다. 재물이에요. 그 횡령죄의 객체는 타인 소유, 자기 점유하에 있는 재물이거든요. 재물인데 지금 요 케이스에서는요. 타인 점유나 자기 점유나 크게 쟁점이 안 됩니다. 쟁점이 안 돼. 이거는 경우에 따라 다르거든요. 만약에 그 컴퓨터를 갖다가 직원한테 예를 들어 노트북 같은 걸 지급해 줄 수 있잖아요. 노트북 같은 거 지급해 가지고 너 이거 써라. 평소에 가지고 다니면서 고객 만나면서 뭐 자기가 노트북 사용해 가지고 써라. 이렇게 되면 이제 그 횡령죄 문제로 검토할 수 있는 거고요. 만약 회사에 비치되어 있는 컴퓨터다. 이러면 회사
소유고 회사 점유에 있는 재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이제 절도죄로 이렇게 검토될 수 있는 건데 실제로 이제 요 케이스에서 뭐가 쟁점이 되냐면 요게 문제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게 문제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재물이 부정이 돼버리면요, 절도죄 행위 다 부정돼 버린 거예요. 재물이 아니다 그러면 절도죄 다 부정돼 버린 겁니다. 그다음에 타인 소유가 아니다 이러면 절도죄 행위 다 부정돼 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요 케이스는 결국은 무죄가 되는 케이스잖아요. 무죄가 되는 케이스인데 사실은 요게 다 부정이 되는 거예요. 요거 부정되고 요거 부정되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 논의할 필요도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절도죄만 충분히 검토해 주셔도 충분히 되는 문제입니다. 자, 이게 어떤 거냐 하면 컴퓨터 PC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가 있단 말이에요. 정보가 있는데 갑이 이걸 갖다가 설계 도면을 이제 출력을 하게 되죠. 출력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용지가 있을 것이고 A2 큰 용지입니다. A3인가요? A2인가요? A3네요. A3든 A2든 큰 건 용지예요. 용지를 가지고 도면으로 출력을 했다는 거죠. 도면을 출력을 했다. 그리고 이걸 갖다가 가지고 가서 집에 보관했다는 겁니다. 집에 보관했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는 이제 세 가지 관점에서 접근해서 풀어볼 수 있어요. 자, 정보에 대해서 절도죄가 성립하느냐, 횡령죄가 성립하느냐 마찬가지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요 도면 있죠. 도면에 대해서 또 절도죄가 성립하느냐, 그리고 이 용지에 대해서 절도죄가 성립하느냐 이야기거든요. 자, 이거는 판례 적용해가지고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 같은 경우는 자, 절도죄의 성부 검토해가지고 횡령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거는 이런 재물을 객체로 한다는 거죠. 횡령죄든 절도죄든 재물을 객체로 한다. 그래서 재물이냐 하는 거죠, 정보가. 그럼 재물의 개념은요. 자, 유체물이나 관리 가능한 동력이죠. 유체물에 관리 가능한 동력. 근데 이 정보는 유체물이 아니더라. 유체물 아니지.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는 유체물에 해당될 수 없고, 그 다음에 이거를 물리적 관리 대상이 되느냐? 이 물리적 관리 대상이 된다고 보기도 어려워요. 이거는 하나의 전자적 신호에 불과하잖아요. 컴퓨터 그 하드 디스크 자체는 그 재물이 되지만 이건 하드 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는 하나의 전자적 신호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이 정보라는 것이. 이거 자체가 물리적 관리 대상이 된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판례가 이걸 갖다가 뭐 인출한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돈 출력한다 해가지고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절도죄 객체 재물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이건 재물로 정의할 수가 없다. 그러면 다 부정인 거죠. 절도죄 등이 다 부정된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재물이 아니다는 거죠. 첫째, 재물성 이게 부정이 되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로 이제 이걸 검토할 수 있다는 거. 이건 재물 아니냐 이거죠. 도면은 재물 아니냐. 이거는 현실적으로 유체물이니까 이건 재물인지 아무 의문이 없어요. 재물인 거는 의문이 없는데 이거 문제가 뭐냐면 역시 이건 타인 소유물이냐 하는 거죠. 타인 소유물이냐. 타인 소유가 아니라면 역시 이것도 절도죄 능력죄도 성립하지 않겠죠. 타인 소유물이라면 타인 소유물이 아니라면 범죄가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타인 소유물이냐 아니냐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 자, 역시 여기서 판례가 어떻게 됩니까? 자, 판례는 이 사람이 회사 업무 처리 과정에서 만들어 놓아서 회사에서 보관하고 있는 그런 도면이 아니라 자기가 가져가기 위해서 별도로 작출한 거기 때문에 이걸 회사 소유로 볼 수 없다. 이게 판례 입장이죠. 회사 소유로 볼 수 없다. 그래서 원래 처음부터 회사 그 업무 처리 과정에서 이 도면을 만들어냈고 이걸 갖다 회사 캐비넷에 보관하고 있다든지 이렇게 된다면 타인 소유물이 됩니다. 그걸 가져간다면 절도죄가 될 것이고 만약 회사가 자기한테 지급한 거라면 횡령죄가 될 것입니다. 근데 지금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타인 소유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부정되는 겁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용지 있죠. 복사 용지. 용지 부분에 대해서는 자, 이론적으로 절도죄든 횡령죄든 가능할 수 있어요. 이거는 이론적으로. 그러니까 회사에 비치되어 있다는 걸 가져갔다 그러면 절도죄 가능하고 회사에서 만약에 직원한테 그 지급한 거라면 횡령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거는 이제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요. 적어도 이제 복사 용지 같은 경우 이거 가지고 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뭐 개인적 용도로 이렇게 출력을 해가지고 가져갔다 이런 이야기인데 복사 용지 정도는 회사에서 직원이 개인적 용도로 좀 사용했다 하더라도 막 크게 문제 삼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우리가 이제 구성요건 해당성을 조각하는 양해 내지는 뭐 추정적 성락 추정적 유승 조각사유입니다. 그래서 추정적 성락이나 아니면 구성요건 해당성을 조각하는 양해에 해당된다 해가지고 범죄 성립 부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인정할 수도 있고 부정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간단하게 언급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부정하는 쪽으로 해놨어요. 저 용지 정도 뭐 사용한다 해가지고요. 이걸 절도죄로 문제 삼지는 않는다는 거죠. 횡령죄로 문제 삼지 않듯이.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근데 요 부분은 잘 써주셔야 되는 거고요. 이거는
이론적으로 살짝 터치만 해주시면 돼요. 핵심은 이거 두 개입니다. 이거 두 개고, 그리고 여기서 제가 예전에 채점해 보면 어떤 게 많이 나오냐 하면은 이 복사용지는 아주 경제적 가치가 경미하기 때문에 절도죄가 안 된다. 이렇게 쓰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게 경제적 가치가 경미하다. 경제적 가치 경미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절도죄를 부정한다는 형량죄 부정한다고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경제적 가치 이런 걸 원래 절도죄나 형량죄 이야기할 때 안 따져요. 안 따집니다. 아무리 경제적 가치가 경미한 거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추억이 담긴 어렸을 때 그 사진 이런 것도요. 경제적 가치가 거의 뭐 제로에 가까운 이런 것도 하더라도 주관적 가치 이런 걸 인정해 가지고요. 그 절도죄 기체를 인정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요 절도죄 혹시 부정하실 때 경제적 가치가 경미하다는 이유로 절도죄가 안 된다 이렇게 쓰실 게 아니라 경제적 가치가 아주 경미하니까 추정적 승낙에 가지고 절도죄 부정된다 이런 식으로. 예? 추정적 승낙이 아니면 동의죠. 동의. 양해가 있기 때문에 피해자의 양해가 있기 때문에 추정적 승낙에 가지고 범죄 성립해야 된다 이렇게 하셔야 되지. 그냥 덮어놓고 뭐 경제적 가치 경미하니까 범죄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쓰시면 그거는 좀 뭐 안 좋은 인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인데 우리가 이제 답안은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써보시면 옛날에 10장 때보다도 좀 뭐 쓰기 편하죠. 그죠? 목차가 내 눈에도 한눈에 들어오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채점하는 사람도 훨씬 편해요. 저는 뭐 이거 제가 지금 이거 채점하는 건 아니고 다른 분이 지금 채점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사실 채점하시는 분이 한눈에 확 들어옵니다. 이거 지금 한 장 앞뒤로 확 보면 그냥 이 사람이 뭘 썼는지 한눈에 확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목차 같은 경우는 특히 더 유념해야 되고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수험생을 위한 게 아니라 채점하시는 분을 위한 변동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공부는 여전히 예전하고 똑같이 하셔야 되고 목차에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되고, 예? 그리고 한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 핵심적인 부분을 정확하게 좀 잘 써주는 그런 게 좀 필요합니다. 특히 판례 같은 거 좀 많이 연출시켜 주시고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작은 문제로 나왔을 때는요 크게 오히려 더 쓰기 좋습니다. 제가 여기서 만약에 문제를 더 세분화해 가지고요 여기서 지금 뭐 절도죄에서 여기서 제 3문에다가요 다시 1, 2, 3번 제가 문제 소목차를 다시 잡아가지고 1 해가지고 여기 지금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절도죄의 기신 재물이냐 이렇게 만약에 질문을 던진다 그러면 더 작은 문제가 되죠.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 뭐 알면 아는 거고 모르면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답 그냥 바로 딱 현출시키면 되는 거니까 이거는 그야말로 객관식 문제 풀듯이 그런 식으로 단답형 문제가 돼버립니다. 그건 너무 지나치게 작은 문제인데 딱 한 번 연습할 겁니다. 나중에 딱 한 번 정도 뭐 우리 작물이 되느냐라든지 아니면 뭐 이게 불법 불가분의 사용이 되느냐 뭐 이런 식으로 아주 개념을 묻는 걸 그런 문제로도 나올 수는 있어요. 나올 수는 있지만 그건 아주 디테일한 문제고요. 뭐 그렇게까지 나올 가능성이 뭐 높은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일단 연습은 다 하셔야 되고요. 일단 쓰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좀 늦게 나오신 분이 있는데 실제로 제가 쓰는 게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걸 제가 최근에 또 많이 느낀 그런 또 일들도 있었습니다. 일단 제가 해설은 이걸로 마치고요. 한 10분간 쉬었다가 책 진도 나가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쯤 예습형으로 나가니까 시험 보시면 많이 힘드시죠? 힘드시면 근데 뭐 어쨌든 쥐어 짜내가지고요. 내일부터라도 계속 시험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좀 쉬었다가 이제 책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